엔화가 증발한다. 일본 반도체는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 엔화가 무너지고 있다. 단순한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적 자존심, 산업적 신화,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고 믿어왔던 확신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다. 한때 기술의 일본, 제조업 최강국이라 불리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은 이제 미국의 전략 지도에서조차 조용히 지워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몰락이 외부의 공격이나 우연한 불운 때문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30년 넘게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만들던 나라, 품질과 정밀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일본이 왜 값싸고 수명이 짧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들에게 밀려났을까? 기술이 뛰어나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은 왜 통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분명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시대가 바뀌는 순간 일본은 그 흐름을 읽지 못했고 읽지 못한 대가로 산업 전체를 잃었다. 이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한 국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모든 기술 강국에게 던져진 경고다. 기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시장을 외면하고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최고라 믿는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일본 다음은 과연 어디인가? 1. 세계 최강에서 추락까지 일본 반도체의 영광과 붕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 반도체는 세계 산업의 중심에 있었다. 전화, 통신, 가전,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산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일본의 기술력은 곧 신뢰였고 일본산 부품은 고장나지 않는다는 상징이었다. 세계 각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기준으로 삼았고 일본이 만들면 정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반도체는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었고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일본의 강점은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었다. 정밀함, 안정성, 완성도는 타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통신망과 산업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십 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아야 했고 일본은 이 까다로운 요구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이 성공은 일본 사회 전체에 깊은 자부심을 남겼다. 일본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은 곧 절대적 신념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신념이 균열의 시작이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미 정상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변화의 방향을 의심했다. 반도체는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많이 쓰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완벽한 한계에 집착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대량과 속도였지만 일본이 제공한 것은 고가와 안정성이었다. 이 미세한 어긋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격차로 확대되었다. 결국 일본 반도체는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어긋났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반도체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 결정적 원인, 이 디지털 사회로 가지 못한 나라, 일본 반도체 몰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있었다. 전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는 동안 일본은 그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졌다. 디지털 사회란 단순히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회가 아니다. 행정, 금융, 산업, 소비 전반이 정보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반도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반도체의 수요였다. 기업과 정부, 개인이 모두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회에서는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일본 내부에서 반도체 시장이 자라지 못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 곳이 없었고 생산 비용은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수요가 없으면 존속할 수 없는데 일본은 스스로 그 토대를 허물어버린 셈이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을 함께 키워나갔다. 반면 일본은 기존의 방식이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화를 미뤘다.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었고 기술 발전의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붕괴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는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인데 그 기반이 무너지자 성장의 동력 역시 사라졌다. 일본이 반도체를 잃은 것은 하나의 산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 자체를 놓친 사건이었다. 3결정적 원인 열, 아날로그에 대한 집단적 집착. 일본이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배경에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는 깊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 사회 전반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집착이 존재해왔다. 종이 문서, 도장, 대면 절차는 번거롭지만 확실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신중함과 책임감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다. 변화는 위험하고 기존 방식은 안전하다는 집단적 사고가 일본 사회를 지배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심은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정보가 전산화되고 중앙에 모이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공포가 아니라 과거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과 통제의 기억이 축적된 결과였다. 그 결과 행정과 금융,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조차 디지털화는 늘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밀려났다. 또 하나의 요인은 성공의 기억이다. 일본은 아날로그 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까지 올라섰다. 이 경험은 강력한 향수로 남아 이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라는 인식을 낳았다. 디지털로 급격히 전환하기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조금 느리게 가는 것이 더 일본답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문제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아날로그에 대한 집단적 집착은 일본을 과거의 성공에 묶어두었고 그 사이 세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기술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변화 자체를 거부한 사회가 치른 대가였다. 사결정적 원인, 우리는 최고다라는 오만.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은 기술력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다시 말해 우리는 최고다라는 집단적 오만이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정밀도를 유지해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자신감이 점차 확신을 넘어 절대적 신념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와 기업들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고 외부의 변화나 경고를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완결주의라는 형태로 굳어졌다. 일본 내부의 기술력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의 기술이나 협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이었다. 기업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국내에서만 연구와 개발을 반복했고 세계 시장의 변화보다는 내부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부 흐름과의 단절을 초래했다. 가장 위험했던 믿음은 좋은 물건을 만들면 시장은 따라온다는 생각이었다. 일본은 품질과 완성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고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하는 요구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했다. 그러나 시장은 감정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인다. 가격, 속도, 유연성 같은 요소가 중요해지는 순간 일본의 반도체는 점점 무거운 존재가 되어갔다. 결국 일본의 오만은 기술 실패가 아니라 판단 실패로 이어졌다. 변화의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일본은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한 나머지 그 신호를 무시했다. 우리는 다르다는 믿음은
일본 반도체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몰락을 앞당긴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 시장을 읽지 못한 치명적 선택, 대형 컴퓨터 vs 개인용 컴퓨터. 일본 반도체가 결정적으로 방향을 잘못 선택한 순간은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서 갈렸다. 일본은 오랫동안 대형 컴퓨터와 국가 핵심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은 속도나 가격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이었다.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 동안 고장나지 않아야 했고, 일본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에 가깝게 충족시켰다. 이것은 분명 기술적 성취였고 일본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계는 점점 개인용 컴퓨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는 빠르게 바뀌었고 성능은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가격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명이 짧아도 괜찮았고 고장이 나면 교체하면 그만이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당한 품질과 빠른 공급이었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선택은 완전히 갈라졌다. 일본은 여전히 최고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았고 가격과 대량 생산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경쟁국들은 다소 불안전하더라도 싸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를 선택했다. 시장은 냉정했다. 소비자와 기업은 완벽하지만 비싼 제품보다 충분히 쓸만하고 교체가 쉬운 제품을 원했다. 결국 일본 반도체는 너무 비싸졌고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쓰일 곳이 줄어들었다. 이는 기술 실패가 아니라 판단 실패였다. 시장을 읽지 못한 선택 하나가 세계 최강 반도체 산업을 단기간에 주변부로 밀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6. 소재 장비 강국의 함정. 왜 도는 만들어지지 않는가? 오늘날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일본은 여전히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와 정밀 장비에서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강하다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재와 장비는 반도체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분야의 가치는 대부분 거래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다. 가격은 제한적이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완성품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부가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한 장비와 우수한 소재를 만들어도 그로 인해 탄생하는 반도체 완제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 구조를 간과해 왔다. 도구를 만드는 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 도구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다른 나라가 가져갔다. 반도체 완제품을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국가들은 기술 변화의 중심에 서며 부를 축적했지만 일본은 공급망의 앞단에 머물며 제한된 수익에 만족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소재 장비 강국의 함정이다. 기술은 있어도 주도권은 없고 역할은 있어도 결정권은 없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강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7. 반도체 부활이라는 착각, 외국 기업 유치의 한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내세운 가장 상징적인 선택은 외국 반도체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이었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본은 반도체가 끊기면 자동차와 핵심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특히 반도체 부족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일본 사회에는 이제는 반드시 우리 땅에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외국 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는 공급 안정이라는 명분을 갖춘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유치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최신 기술과는 거리가 있었고 일본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산업 경쟁력 회복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공장이 일본에 있다고 해서 기술의 주도권까지 함께 오는 것은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방식이 일본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시장과의 단절, 기술자만이라는 핵심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외국 기업 유치는 그 위에 더 씌운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기술은 외부에 의존하면서 구조는 바꾸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외국 기업 유치는 반도체 부활의 시작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수단에 가까웠다. 일본 반도체의 문제는 공장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산업을 설계하느냐에 있었다. 이를 바꾸지 않는 한 부활이라는 말은 착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 8. 일본 몰락이 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 진정으로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실패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일본은 한때 기술, 자본, 인재를 모두 갖춘 완성형 국가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했다는 사실은 어떤 나라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얼마든지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술 경쟁의 잔혹함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다. 일본의 실패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교훈은 기술 그 자체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귀를 닫는 순간 그 기술은 쓸모를 잃는다. 일본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았고 세계의 흐름을 참고 사항 정도로 취급했다. 그 결과 시대는 일본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또 하나의 교훈은 성공의 기억이 가장 위험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성취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억에 집착할수록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경고가 아니다. 기술 강국을 자처하는 모든 사회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메시지다. 방향을 잃은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다. 9. 일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경고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하나의 산업이 사라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 강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일본은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에 대한 과신, 변화에 대한 저항, 시장과 사회를 외면한 선택이 누적되며 몰락을 불러왔다. 이 과정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된 결과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몰락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지금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기술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와 어떤 시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부활은 또 다른 착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경고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스스로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순간 어떤 국가든 예외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